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에 가장 고마운 분에게 은혜 갚은 까치 노릇을 한 40대 여성입니다. 은혜 갚은 까치라는 말은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답례로 고마운 일을 했을 때 쓰는 말이죠. 하지만 되려 생각해보면 그분이 또 한 번 저에게 감사드릴 만한 일을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고백이 아니었다면 전 그 사람의 속내를 영영 모르고 살 뻔했으니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도 둘째 나름이지만 저는 그 중에 불행한 둘째였죠. 어떤 둘째였냐고요?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는 둘째였어요. 전 위로는 오빠가 있고요.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캐릭터가 너무해요. 어떤 줄 아세요? 저희 오빠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캐릭터예요. 부모님 말 잘 듣고 속 안 썩이고, 그게 체질과 본인 이치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학교 회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좋은 대학교, 군대는 해병대에 갔어요. 해병대에서도 조교 노릇을 했죠. 해병대에서 오빠 보고 군대에 계속 남으라고 많이 권유했어요. 그만큼 오빠가 정말 FM이거든요. 그리고 오빠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한 건에 합격을 하고 경찰로 있어요. 그리고 제 아래에 있는 동생은 막내 특유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난 게 없어요. 세상을 자기 멋대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긍정 파워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에 내놔도 사랑받는 성격이에요. 누구든 제 동생을 좋아하죠. 그 반면에 저는 딸치고는 애교스럽지 못해요. 그 말은 성격이나 말이나 행동을 예쁘게 꾸미지 못하고 딱딱하고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부끄럽고 어른들한테 다가가 쉽게 말해 앵긴다고 하죠. 그런 걸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성격은 애교스러운 막내와 씩씩하게 어른들을 챙기는 오빠를 통해 더 부각되었어요. 여긴 딸이 아들 같고 아들이 딸 같네. 어쩜 아들이 이렇게 씩싹하고 귀여워? 친인척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대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전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제가 오빠처럼 싹싹하지 못하고 동생처럼 귀엽지 못한 것이 일종의 잘못처럼 생각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격인 것을 저주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땐 달빛에 대고 기도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게 된 건 저희 부모님의 영향도 없진 않아요. 물론 부모님은 그 주장에 반기를 드시겠지만 전 분명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 요즘 시대의 아버지와 다르게 친화적이지 않았어요. 가부장적이고 아버지야말로 무뚝뚝했죠. 친구 같은 아버지는 전혀 아니었죠. 아버지 같은 아버지였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상사 같은 아버지였죠. 그것도 저를 평가해야 하는 직책을 가진 상사요. 그리고 그건 저희 3남매 모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는 저희 3남매를 평가했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면 확인하는 건 당연했고요. 생활기록부도 떼우라고 해서 떼우면 형광펜으로 줄을 쳐가며 확인했어요. FM적으로 싹싹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오빠는 모든 부분에서 걸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에 우호적인 남동생은 성적 말고는 부족한 게 없었죠. 그리고 남동생은 아버지의 말을 잘 비켜갔어요. 애교스럽게 헤쳐나갔죠. 반면에 저는 성적도 보통, 생활교육부에 적힌 내용도 특별한 게 없었죠. 그래서 매번 제 것을 보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더 분발해라. 사람이 너무 두각이 없다는 것도 안 좋은 거야. 다들 보통이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뭐 하나 괜찮은 게 있어야지. 그런 아버지다 보니
저는 아버지에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평가하는 상사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존재에게 제 고민, 걱정, 어떻게 보면 약점을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다른 누군가는 알아도 저희 아버지만은 알아선 안 되는 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고민 상담도 기댈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전 솔직히 아버지가 기댈 수 있는 곳인지 믿음직한 구석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 돌침대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침대는 침대인데 그 성질이 너무 딱딱해서 정말 편한지 모르겠는. 정말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들 바보예요. 사실 저도 아들이길 바라셨어요. 아들만 둘 키우고 싶어 했죠. 그런데 제가 딸이어서 한 명 더 낳으신 거예요. 저희 집은 6인용 식탁인데요. 아버지가 가장 안쪽에 앉으면 그 앞에 어머니가 앉고 옆에는 오빠가 앉아요. 그리고 오빠 앞엔 동생이 앉고요. 전 오빠 옆이나 동생 옆에 앉죠. 제 자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내키는 대로 앉죠. 하지만 나머지 자리는 다 고정이에요. 그리고 고기 반찬은 늘 안쪽에 있어요. 메인 디쉬는 늘 안쪽이죠. 그래서 저는 매번 팔을 길게 뻗어서 반찬을 집거나 먹기를 포기해요. 그래서 살이 안 쪘던 걸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늘 오빠와 남동생의 것들만 새 것을 사왔어요.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것도 꽤 고가의 것들만 사왔죠. 저는 패딩처럼 매우 비싼 것이 아닌 이상 제 용돈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당신의 차별 대우를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늘 제가 다른 집 딸처럼 사근사근하지 않고 집안일을 자의적으로 돕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타고난 성격이 조용하고 외향적이지 못하고 반항아 기질이 있어서 그런 차별적인 상황에도 쉽게 주눅들고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도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달리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근거들이 생겼는데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는다는 말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정을 꾸리면 제가 자란 가정의 모습을 답습할까봐 겁이 났어요. 무뚝뚝하고 조교 스타일인 아버지와 자식을 차별하는 어머니, 지 잘난 줄 아는 오빠와 미꾸라지처럼 상황을 피해가는 남동생. 정말 싫었어요. 차라리 혼자가 나았죠. 그런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시작은 부장님의 말로 시작되어요. 어느 날 회의를 끝내고 부장님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커피 한잔 하자고 밖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서 당황했는데 더 당황스러운 말을 했어요. 윤미 씨, 지금 남자친구 있나? 네? 없는데요. 아니,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딸기 농사를 하는데 엊그제 내가 처음으로 그 사람 아들을 봤거든? 그런데 참 듬직하고 싹싹하더라고. 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그 순간 내가 누가 떠올랐는지 알아? 아니, 윤미 씨가 떠오르는 거야. 둘이 참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키도 크고 정말 듬직하게 생겼어. 어때? 한번 만나봐. 팀장님은 그러면서 반강제적으로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저는 난감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 직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예의상 나가는 게 나을걸요? 은근히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는 상사 많아요. 저 아는 언니도 거절했다가 인사평가 작살났다던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버틴 회사인데 이런 일로 망가뜨릴 수 없었죠. 그래서 부장님에게 소개팅에 나가보겠다고 말하고 날짜와 시간, 장소를 받아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고 장소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 잘해봐.
잘해보라는 부장님의 말과 다르게 저는 거절할 생각부터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거절할 수 있을까? 인사평가에 흠집이 안 날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어요. 회의 준비하는 것보다 그 고민이 더 어려웠죠. 그리고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이었고 부장님 말대로 덩치가 큰 남자 한 명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비에 맞은 머리를 털며 그 자리까지 걸어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비가 와서 차가 막히네요. 아, 저는 근처에서 뛰어왔어요. 비가 올 줄은 몰라서. 오늘 비 예보가 있었나요? 그렇게 날씨 이야기를 시작으로 저희는 코스로 나오는 음식 이야기도 했고요.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음식이나 가리는 음식을 이야기하고 분야가 다른 회사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창가를 보면서 다시 날씨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야기의 흐름에 전 당황했죠. 남자와 이렇게 대화한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차가 없는 남편을 배려해서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제가 남편을 집 앞에 내려다 주었는데요. 그때였어요. 타닥타닥 누군가 뛰어오더라고요. 엄마.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남자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차에 탄 저를 보고 웃었어요. 반가워요. 날이 늦었는데 덩치 큰 남자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우리 애가 데려다줬어야 했는데. 그러게 너는 차를 가지고 가지. 그런데 우산은 있어요? 아, 우산은 없어요. 그런데 차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하주차장에 자리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요. 좋은 우산은 아니어서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부실한 우산은 아니니까 쓰고 가요. 아들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우산이 젖었을까 싶어서 툭툭 털어 제게 주었어요. 노란색 우산이었어요. 접이식 우산이요. 저는 우산을 받고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반긋 웃으며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뒤돌아 걸어갔어요. 저는 그때 왜 눈물이 날 것 같았을까요? 그 모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을 보고서 저도 저기에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우산을 놓고 온 날 예기치 않게 비가 왔을 때 저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철두철미한 오빠는 우산이 늘 사물함에 있었고 애교스러운 동생은 저보다 빨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사실 몰라요. 남동생이 저보다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건지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1순위로 전화를 한 건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아이 참, 지금 이미 성준이한테 가는 길이야. 성준이 학교에서 네 학교는 완전히 반대잖아. 엄마가 네 학교 근처 사는 미숙이 이모한테 말해놓을게. 우산 좀 빌려달라고. 거기까지만 친구랑 걸어와. 아니면 후딱 뛰어가든가. 애들 다 갔어요.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아프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성준이한테 말고 나한테 먼저 오면 안 돼요? 나 지금 용돈도 떨어져서 택시도 못 타는데. 걘 용돈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성준이한테 거의 다 와가. 지금 그렇게 떼쓸 시간에 뛰어가겠다. 성준이 지금 집으로 안 가고 학원으로 가니까 너 많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전화 끊고 뛰어가. 빨리 끊어. 그래야 미숙이 이모한테 전화를 하든가 하지. 그러니 다 큰 아들이 그나마 비에 맞을까 집 앞까지 내려온 것보다 저를 위한 우산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남편을 내려다 준 사람이 저라는 걸, 여자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저를 보고 놀라지 않았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챙겨온 노란 접이식 우산은 저를 오래도록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조금 오버스럽지만 나도 비를 피해야 할 사람이구나. 비를 피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상주차장에 차를 대고 우산을 폈어요. 토독토독.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으로 남편을 며칠 더 보았어요.
그런데 한 4번째 만났을 때였을까요? 남편의 집에서 저를 초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윤미 씨를 초대하고 싶어 해요. 혹시 부담이 안 된다면 한번 와볼래요? 아, 부담스러우면 제가 잘 말할게요. 우리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제가 저희 집이 좀 급하게, 아니 급한 게 아니라 무리하게, 미안해요. 편하게 말해줘요. 저는 당황했죠. 남편의 말대로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사귄다고 해도 이제 4번 봤는데 부모님을 만나 뵙는 건 너무 빠르죠. 하지만 전 비가 오던 그날 저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틀 뒤에 남편을 만나 말했어요. 가죠. 혹시 지금 시간이 부담스러우신 게 아니라면 지금도 좋고요. 물론 당장 지금 가자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만큼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일주일 뒤에 저는 남편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면서 셔츠 단추가 뜯어졌어요. 한두 개 정도 뜯어져서 어쩌지 하면서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왜 그래요? 여기 단추가 뜯어져서요. 어떻게 하죠? 방금 엄마한테 도착했다고 말했는데. 아, 그럼 내가 반지꼬리 사올 테니까 기다릴래요? 저기 편의점에 팔 거예요. 저 바느질 할 줄 모르는데. 네? 아, 그럼 대충 내가 할게요. 남편은 제가 바느질을 할 줄 모른다는 말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 배운 적이 없기도 했고 바느질까지 해버리면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할 게 없어서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에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편의점까지 뛰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려오셨죠. 왜 안 오나 했는데 여기서 뭐해요?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솔직히 자기 아들 보고 반지꼬리를 사오라고 했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둘러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콕 집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고개는 왜 숙여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지. 우리 집에도 반지꼬리는 있어. 지금 올라가면 애들 아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요. 내가 가지고 내려올게. 어디 보자. 흰 실이랑 단추는 있어요? 단추도 잃어버렸구나. 그럼 단추도 가져올게. 그리고 시어머니는 신속하게 실과 바늘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옷도 가지고 내려왔죠. 시어머니가 제가 옷을 갈아입을 동안 밖에 계셔주셨어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안경을 쓰고 단추를 달아주셨죠. 우리가 얼굴 보자고 해서 놀랐죠. 많이 겁먹은 건 아닌가 몰라.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나나 우리 남편이나 아들이나 다 기가 센 편은 아니거든. 오히려 잡아먹히면 잡아먹혔지. 잡아먹힐 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만나지 말아요 하면서 봉투 주고 그러려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럴 돈도 없고. 우리는 우리 아들이 걱정되어서 그래서 보자고 했죠. 우리 아들이 여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빼줄 놈인 거 아니까. 그래도 좋은 여자한테 주면 좋잖아요. 주겠다고 한 걸 말릴 생각은 나도 우리 애들 아빠도 없어요. 단지 좋은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불쑥 만나자고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도 팔불출은 팔불출인가 봐. 우리 새끼 일에는 이렇게 되네. 사실 저놈이 여자 만나겠다고 한 것도 처음이라. 겁먹거나 나쁜 쪽으로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놀라긴 해서 전혀 안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농담을 전혀 못하는 편이구나. 거짓말도 못하고. 그건 우리 쪽에선 좋네요. 나나 우리 애들 아빠나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그리고 우리 집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선 절대로 시댁살이는 없을 거야. 내가 피해자거든. 우리 애들 아빠도 자기 엄마가 나한테 그랬으니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면 찍소리도 못해.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건 걱정 말아요. 아, 그러셨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시댁살이를 겪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휴, 그런 거 일일이 다 쓰면 하루가 다 모자라.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애 못 낳는다고, 특히 아들 못 낳는다고 욕먹고. 우리 시엄마가 아들 부자였거든. 우리 애들 아빠가 첫째고 그 밑으로 아들 셋이었어요. 그 자부심이 대단했지. 그래서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아드님 낳으셔서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그랬죠. 우리 아들이 오고 그 다음 해에 우리 딸도 왔으니까. 우리 아들이 복덩이였지. 그래도 내가 오냐오냐 안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혼도 엄청 냈어요. 버릇없이 크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진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려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려고 엄청 애썼어요. 그래서 나도 울고 애도 울고 그랬죠. 그렇게 혼내면서 키우니 애들이 나보고 계모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애들한테 참 미안하면서도 그 순간들이 소중해요. 지금은 혼내도 씨알도 안 먹히고. 그쵸? 아니, 그것보다도 그렇게 같이 엉겨붙고 했던 시간들이 소중해요. 애들은 방문 닫고 들어가는 순간 남이라니까. 서운하시겠어요. 혼내야겠네요. 그럴 것도 없어요. 다 그렇게 크는 거니까. 방문 닫는 순간 남이지만 그러면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거니까. 자식이 다 그렇잖아요. 방문 닫고 집 나가 독립하고 결혼하고 자기 새끼 낳고.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지. 그래도 아직까지 우산 가져다 주러 오시잖아요. 나는 계모가 아니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크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너무 그래 보이나? 아니요. 좋아 보여요. 부러웠어요.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윤미 씨 엄마도 나랑 똑같은 마음일걸? 아니라고, 아닌 것 같다고 말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셔츠 단추를 모두 달아 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돌돌만 노란색 접이식 우산을 시어머니에게 건넸죠. 아유, 안 줘도 된다니까. 참 예쁘게도 말아왔네. 그리고 이내 남편이 도착했어요. 남편이 차 문을 두드리기에 시어머니가 조수석에서 나와서 남편에게 농담을 했어요. 늦었다. 내가 다 달아줬어. 그러자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제게 반지꼬리를 줬어요. 저는 셔츠로 갈아입으려다가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해 시어머니의 옷을 입고 있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옷은 제가 입던 옷보다 소매가 작았지만 편안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잘 먹던 반찬을 기억해서 돌아갈 때 싸주셨어요. 잘 먹는 것 같아서 쌌어요. 집에 돌아가서 맛있게 먹어요. 다음에 또 봐요. 저는 돌아가는 차에서 생각했어요. 그 집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요. 그 집에 가족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고 1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을 확인한 후에 그들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친정보다 시댁에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저를 불렀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는 전에 말한 것처럼 시댁살이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자주 부르지도 저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시댁에 가면 저는 손님이니까 무조건 앉아있으라고 했죠. 우리 윤미는 손님이니까 앉아있어. 나머지는 나랑 우리 아들이 할게. 거기서 할 일 없는 시아버지나 놀아줘. 저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고 가족이잖아요. 아니야. 옛날부터 사위는 100년 손님이랬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며느리도 100년 손님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뭐 하려고 하지 마. TV 보고 있어. 금방 다가 내어올게. 아들, 얼른 치우자. 안 그러면 윤미가 또 도와준다고 하겠다. 며느리는 100년 손님. 그 말에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어서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어요. 저를 향한 배려였죠. 그리고 시아버지도 남편도 제가 그러길 바랐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매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받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돌아갈 때마다 작은 것이라도 그날 먹던 반찬에다로 지어주었죠.
시댁은 제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고 할까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았어요. 시댁은 저에게 늘 친절하고 배려가 넘쳤죠. 그럴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는데 역시나였어요. 그래서 전 시댁은 만족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친정이었죠. 친정에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알렸을 때 저희 친정에서는 모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어디 사는 누구인데? 제대로 된 사람 맞아? 벌써 결정을 한 거야? 너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너 혼자 결정하면 어떻게 하니? 아직 오빠도 있는데. 그리고 어디서 들으니까 너 결혼을 늦게 해야 좋다던데.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야? 31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오빠가 왜 나와요? 저 결혼할 거예요. 상견례 날짜도 오늘 잡아요. 상견례 날짜를 오늘 잡다고? 아니 얘가 어디서 뭘 먹었길래 이래? 왜 이렇게 급해? 아기라도 가졌어? 그리고 아직 오빠도 결혼 안 했는데 네가 먼저 가는 게 말이 되니? 정말 아기라도 가졌으면 몰라. 아니 아기 가져 결혼하는 것도 나는 반대다. 그거 다 여자 손해야. 너 정말 아기 가진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말이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해. 아이 참. 나는 네가 먼저 갈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너 그렇게 급하니? 나는 당연히 혜준이가 먼저 갈 줄 알았지.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라니까. 내가 분명 너희 오빠부터 챙기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렇지. 엄마는 분명 너희한테 그런 이치를 가르쳤어.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네. 좀 그렇다. 어떻게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하니? 그거 아닌 척하지만 다들 욕해. 너 때문에 우리 집 사람들 다 욕먹어야겠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그리고 그건 저희 아버지도 오빠도 남동생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런지 친정이 남편을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걸 남편도 느끼지 않을 리 없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정은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4년차 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요. 사인은 뇌출혈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경황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그때 둘째를 임신 중이어서 첫째와 함께 집에 있어야 했죠.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장례식 둘째 날에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장례식은 어쩌고? 아니 엄마가... 됐어. 그때 남편이 시아버지의 딸기 농장에서 일한 지 2년도 안 되었을 때예요. 2년 전에 남편은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갑작스레 결정했는데 저는 언젠가 남편이 시아버지의 딸기 농장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왕 그럴 거면 일찍 시작한 게 낫지 싶어서 그러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기 농장에서 일하면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주 부딪혔어요. 가족과는 업무를, 일을,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날도 쉽게 시어머니와 일 때문에 충돌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고요.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장례식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우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그로부터 2년 뒤 시어머니가 난소암 진단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난소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그러던 날 중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 비닐하우스를 뒤지고 있었죠. 그런데 격앙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누군가와 싸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저희 남편이 그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 다툴 성격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를 닮아 굉장히 온화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 못하잖아요. 그건 인정하죠.
그 몸으로 일을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 몸으로 일하고 있으면 욕먹는 거 나라니까? 어떤 미친 아들이 자기 엄마 암 걸렸는데 일을 시켜? 그러니까 집에서 쉬라고. 어? 말 좀 들어. 또 그 이야기냐? 지겹다 지겨워. 내가 내 속셈 모르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때는 명의이전 하려고 그런 거고 이제는 명의이전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엄마 죽으면 상속받아서 4명이 될 건데 그럼 세금 많이 안 내도 되는데 뭘. 그리고 명의이전하면 나 세금 내느라 애들 엄마한테 생활비 주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엄마가 세금 다 내고 난 좋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야. 명의이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만 나오라고요.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명의이전은 포기했다고? 너 참 웃기는 놈이다. 그러니까 나보고 죽기 전까지 돈은 돈대로 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는 거지? 내가 무슨 바보야? 그리고 누가 너한테 상속한대? 너같이 검은 머리 짐승한 데는 상속 안 한다. 걱정은 얼어 죽을 걱정?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자 남편이 몸으로 위협했어요.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가서 남편을 말렸어요. 저를 본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남편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요.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그러더니 꼬리를 쉽게 내려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대체 왜 이래? 정신 차려. 어머니한테 이래도 돼?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제가 끌고 가 차에 태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 입양아야. 뭐? 나 입양아라고. 엄마 친아들 아니라고. 우리 엄마 불임이래. 그래서 아이 못 갔는데. 그래서 나랑 지은이 입양한 거야.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저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을 진정시키고 방에서 재웠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려는 찰나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도 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참 뒤에 제 손을 잡았어요. 윤미야, 나는 이제 내 아들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딸기 농사는 모조리 민준이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해주겠니? 민준이라는 사람은 시어머니의 동생의 아들을 말해요. 쉽게 말해 시어머니의 조카죠. 그분은 15년을 넘게 시댁의 딸기 농장에서 일했어요. 그동안 농사를 확장시키고 딸기로 다른 사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얻어들인 수입이 어마어마하죠. 조카분은 남다른 신임을 얻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아들이 아닌 그분께 농장을 물려준다는 말은 너무 뜻밖이었어요. 게다가 아들도 같이 종사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해요. 없다. 그저 딸기 농장만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야. 우리 아들은 농사를 짓기에 너무 부지런하지 않아. 그리고 넓고 크게 보지 않아. 그래서 안 돼. 물려줬다가는 다 망해버릴 거다. 그 말에 오히려 제가 서운했다면 저도 팔이 안으로 굽은 거겠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지. 나랑 애들 아빠는 아이를 무척 원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입양밖에 없었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을 다음 해에 시누이를 입양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분가할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살았는데 시댁에서 입양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 2년 동안 시어머니는 시댁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화장실도 마루를 통해 나가야 해서 요강을 사용했죠. 굉장히 철저하게 입양 사실을 숨겼어요. 그만큼 부끄러웠단 소리죠. 시댁에선 입양 사실을 그리고 시어머니 자체를 부끄러워했어요.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하는 건 여자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거다.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2년 뒤
아이들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아이들을 당신이 10달 동안 품은 아이처럼 키웠어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키웠다. 저번에 말한 대로 계모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엄격하게 키웠어. 그랬던 이유는 그게 내 스스로 우리 애들이 입양한 아이라는 껍데기를 벗기는 일이었거든. 그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입양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입양되었기 때문에 애가 저런다 이러지 않을 거 아니냐.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남편과 시누이에게 입양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평생 숨길 수 있다면 그러고 싶었죠. 그래도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비밀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죠. 남편이 27살 때 고모를 통해 남편은 입양 사실을 알게 되어요. 그때 남편은 입양 사실을 알고 무척 흥분했어요. 엄마, 저 입양된 거예요? 저 어머니 아버지, 저 친아들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말했니? 어디서 들은 거야? 그게 중요해요?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저에게 늘 냉정하게 굴었군요. 엄마가 언제 한번 저 칭찬해 준 적 있어요? 그건 네가 엇나갈까봐 그런 게 평생 남는 거예요. 전 한 번도 부모님한테 칭찬 들은 적 없어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늘 겸손해야 한다. 자기를 낮춰라. 배려하고 이해해라.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랬나요? 결국 그래서 전 자신감도 없고 회의적으로 자랐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서름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친모를 찾았죠. 친모를 찾아서 감동적인 재회를 하고 따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기를 기대한 모양이야. 다 내 탓이지. 겸손하라고 부족하게 키웠으니까.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은 친모를 찾고 크게 실망했어요. 친모는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물려줄 재산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의 딸기 농장에서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사망을 하고서 농장 명의 이전을 시도했어요. 어차피 엄마는 보상금도 있잖아. 그거 가지고 평생 야금야금 살면 되잖아요. 난 아직 애들도 어리고 책임져야 할 게 만만치 않아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작은 행동에도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변명하는 걸 가장 싫어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에도 남편의 의견을 반대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온갖 물건을 던지고 부수며 비닐하우스 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입양하라 그런 거죠. 날 입양했으니까 나한테는 10원 한 장 줄 수 없다는 거죠? 잘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시누이에게도 입양 사실을 폭로했어요. 시누이가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왔죠. 어쩜 이럴 수 있어요? 나 정말 엄마가 낳은 친자식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계모처럼 군 게 그래서예요? 시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양육 방식이 계모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적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과 회의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딸기 농장을 아들 명의로 바꿀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시어머니는 난소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죠. 시어머니가 난소암 판정을 받고 시누이는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농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았죠. 자물쇠를 다 바꾸고 일꾼들을 써서 시어머니를 막았어요. 겨우 거울 틈이 보여 들어가면 언제 알았는지 지성이가 나타나서 나를 내쫓았어. 너는 일을 하느라 몰랐겠지만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리고 애들이 나중엔 민준이도 농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 지성이 걔 내 아들이지만 딸기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농사는 뭐 날씨가 돕는 거고 밑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자기는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나한테도 네 시아버지한테도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을 벌리기는 엄청 벌렸어. 민준이가 만든 상품들로 딸기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며. 너도 모르지 않을 거다.
성공할 거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으니까. 하지만 그건 전부 무리였어. 시작도 못했다. 그런데 지성이가 사업 투자받은 금액만 억이 넘어간다. 그 돈들을 갚아나가려면 바닥부터 배우려 해야지. 지성이는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모르고 있어. 내가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늘 책임감을 강조했는데 대체 어디서 그렇게 망가진 건지. 나는 이제 도저히 내 아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도와주렴. 어머니, 혹시 다른 딸기 사업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죠? 나다. 원래는 네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죽고 내 명의가 되었어. 그럼 딸기 농사뿐 아니라 사업들도 어머니가 세금을 다 내고 있겠네요? 그렇지. 그게 세금이 더 적다던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한 사람이 사업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시키는 게 세금이 더 적어요. 지성씨가 어머니 속인 것 같은데요? 지성씨도 지은씨도 세금 내기 싫어서 어머니 이용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법률회사의 회계팀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친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죠. 그렇게 집안에서 법적 소송이 일어났어요. 저는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이제껏 저를 예쁘게 봐주신 것도 감사했고, 저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도 감사했고, 더군다나 제가 결혼을 결정한 건 시어머니 덕분이니까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요. 저희 남편, 제가 시어머니 편에 섰다는 것을 알고 어찌나 배신감을 느끼던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명의 도용 및 사기죄를 물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시어머니는 사업 확장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아들이 어머니의 아량으로 무조건적인 승인을 요구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장했고 제가 증인으로 섰어요. 제가 무월 모일 비닐하우스에서 들었어요. 명의 이전을 원했지만 이제 필요 없다고요. 세금 때문에요. 그리고 채무 문제에 대한 죄를 물었어요. 결국 시어머니 이름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빚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정말 남편은 딸기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 억대 빚을 졌더군요. 판사는 남편이 투자를 받은 이후 테마파크를 짓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그 후 남편이 억대 외제차를 산 점을 강조하며 남편의 행실에 악의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손실을 모두 체크해서 올렸죠. 그리고 시어머니 딸기 농가의 직원들까지 와서 남편의 행실에 대해 증언을 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폭행도 당했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징역 1년 2개월, 시누이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이 선고를 받고 저에게 다가오더니 분노하더군요. 너 내 와이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날 낳지도 않은 사람 옆에서? 나 네 아들 아버지야. 애비를 감옥에 넣어도 돼? 나도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겠지. 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너랑 살면서 쭉 너보다 잘 벌어왔으니까 나한테 온 거 아니야? 말이 너무 심했나? 그리고 넌 모르겠지만 어머니 나한테 고마운 분이야. 너보다 더. 너보다 네 어머니를 보고 너랑 결혼을 결심했어.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런데 너는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홀대하네? 참 어리석지. 낳기만 한다고 다 부모가 아니듯이 정성껏 키워주고 길러주어서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친어머니 찾아서 인사는 드렸어? 단란주 좀 한다고 돈 없다고 그냥 나왔지. 안 봐도 뻔해. 나야말로 묻고 싶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지 목을 왜 지가 차? 널 키우신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내가 몰라? 뭐? 너 진짜 돌았구나.
그런 엄마가 나한테 상속을 안 해줘? 아들인데? 이건 100% 내가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지 새끼 아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안한 구석 없이 너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왜? 그러다 나도 치겠다? 손버릇 안 좋은 거 같은데 그거 정말 안 좋은 버릇이니까 고쳐봐. 아마 감옥 안에선 싸움도 못하니까 고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친아들이라고 무조건 상속해주는 부모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아닐까? 너 제대로 일한 적 없잖아. 너 왜 이런 식으로 나와? 앞으로 나 안 볼 거야? 이혼이라도 하자고? 이혼해. 할 거야. 어차피 감옥에 간다는 사실로 양육권이나 친권은 쉽게 가져갈 테고 돈은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알아서 잘 버니까. 그러니까 매달리지나 마. 복에 겨워서 똥을 싼 놈아. 남편은 제 말에 전의를 상실했고 그렇게 저는 순탄하게 이혼도 했어요. 그리고 딸기 농장을 되찾은 시어머니는 당신의 바람대로 조카에게 딸기 농장을 물려주게 되었어요. 안심하며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저에게 고맙다며 전화를 주셨죠. 시어머니는 지금 당신의 동생네에 가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살고 계셨던 34평 아파트를 저에게 주셨고 저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집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집은 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주신 변호사 친구에겐 시원하게 소고기를 쌌고요. 남편과 시누이는 아마 파산 신청은 했지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를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번호도 바꾸고 곧 이사도 해야겠어요. 아이에게 접근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도 할 생각이에요. 제가 법률회사에 일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혼할 줄도 몰랐지만요.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이 봐두려고요. 이렇게 효도를 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따뜻함을 주신 친정 엄마 같은 분이죠. 그러니 이혼을 해서 2아이를 홀로 키우는 제 처지에 낙담하지 않으려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저는 오늘도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식사를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오늘 고마운 분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모두 즐거운 매일매일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